안녕하세요. 126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출풀이 1교시를 담당한 심재근입니다. 먼저 1교시의 13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씩 넘어가면서 문제 풀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컴퓨터 시스템 응용 1교시에 13개의 문제 중에서 새롭게 기출된 문제들이 몇 개 있고 그 외에 암기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문제들, 그 외에 정보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평소의 배경 지식으로 대응에 대한 문제들로 구별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번에 대한 FNet이라든가 2번 컴퓨팅 컨티뉴엄, 그리고 8번의 서버 클러스터링 구성에서 발생하는 스플릿 브레인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신규 출제된 문제들이어서 처음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용어를 통해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개념 정도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셨을 때 최소 6점 이상, 그리고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선택을 좀 많이 안 하게 됩니다. 7점 이상에서 8점까지 가능한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암기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들,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이나 ISMSP, 기능 점수, 세마포, 데이터 분석 시 결측값 처리 기법, 그리고 엣지와 포구 컴퓨팅, 가상 메모리, 세그멘테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키워드, 마지막으로 조금 더 깊게 다른 분들이 풀어서 쓰실 때 실제 합격할 때조차도 정확하게 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정확한 거에서 조금 더 깊게 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깊게 풀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게 점수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11번 양자 키분배 기술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존에 다뤘다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다뤘던 것보다 한 단계 더 깊게 나온 문제라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조금 됩니다. 샌드박스, JTAG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기본 점수 5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데 6점에서 7점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깨끗하게 작성을 하거나 가독성 있게 작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차별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를 하나하나씩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FANET, 플라잉 에듀 네트워크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라잉이라는 부분에서 문제에 대한 개념을 추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에듀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을 추출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날아다니는 비행체들 간의 에듀 네트워크인지 아니면 다른 에듀 네트워크에서 다른 유형의 종류인지 그거를 추출해내는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개념은 인프라가 없는 특수 환경에서 구축 가능한 네트워크 기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문제는 6점에서 7점, 좀 깨끗하게 작성이 된다고 하면 8점까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를 접하셨을 때 조금 추출하기, 추론?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도 바로 문제를 봤을 때 바로 개념을 뽑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이거 한참 찾아보고 개념 정리를 하고 학습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인프라가 없는 특수 환경, 여기에서 무인 비행 이동체를 활용을 해서 에드웍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무선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같이 기술해 주시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네트워크 같은 경우 문제 풀이를 할 때 2단락의 보통 개념도 그리고 3단표를 보통 구성을 해서 3단표에 대한 내용을 쓰게 되는데 개념도를 작성을 하시고 3단표를 작성을 하실 때 나눠야 되는, 관점을 나눠야 돼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송신 그리고
전송 채널, 그리고 수신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관점 분류를 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상국, 무선 주파수, 라우팅 알고리즘, 통신 기술 등 이런 것들을 좀 써주시면 되고, 이게 컴퓨터 시스템을 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긴 한데, 진짜 통신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어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날 거다라고 보여지는 문제였습니다. 송신단에 보면 무선 전송, 뭐 코덱 변곡조, 적응형 전송, 그리고 무선 전송단에 보면은 듀얼 모뎀이라고 그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나타났는데 LTE 기술이라든지 웨이브 기술을 이용을 해서 무선 모뎀을 듀얼로 사용을 하고 그것을 최적화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서 표현을 해봤고, 전파 손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멀티캐스팅, 그리고 수신단에서는 무선 파라미터에 대한 최적화, 그리고 라우팅 프로토콜, 다중 경로 손실 이런 정도로 기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득점 포인트로는 네트워크 디자인에 대한 고려사항을 조금 써주시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는 활용 분야, 서비스,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을 써주시면 실제 문제 풀이를 해 나가시는 접근하실 때도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 점수를 받았을 때도 나쁘지 않은 점수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좀 어려운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예, 2번도 좀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됐었는데요. 컴퓨팅 컨티뉴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클라우드하고 엣지 컴퓨팅의 완성이라는 단어 이 한 가지로 이 문제가 설명이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되면서 가상화, 그리고 가상화가 됐는데 그거를 더 보충하기 위해서 포그 아니면 엣지 컴퓨팅으로 유연성을 제공을 하고 리소스를 어느 부분에든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그리고 요청했을 때 바로 제공이 가능한다라는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서 말단에는 디바이스에서부터 클라우드 사이에 요청하는 지점에 어느 지점이든 하나로 그 컴퓨팅에 대한 말단부터 최상단에 있는 클라우드까지를 한 번에 하나로 보고 그거를 연속체, 그거를 컨티뉴엄이라고 보고 거기에서 가상화 기술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에 대한 기술, 플랫폼 이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출제 의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면은 아니면은 개념적으로 크게 맞게 기록해 주시면은 문제에서 충분히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이 전략으로 제가 기술해 놓은 게 플랫폼이나 아니면 개발 지원을 위한 SDK 그리고 관리 시스템 부분, 오케스트레이션 부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자료들을 읽어봤을 때 플랫폼 쪽에 기가MS라든지 컴팩트 엣지 CPS 이런 부분들이 실제 플랫폼 기술로 개발이 돼서 활용할 수 있게 자료들이 좀 나와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기술을 해놨는데 실제 문제풀이에서 이 부분을 주관기술 동향을 보시고 쓰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용어에서 추론을 해서 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리소스 자원을 말단 디바이스에서부터 그러니까 포그, 클라우드 전단까지 클라우드는 사실 컴퓨팅 자원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리소스를 배치를 하고 그럴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포그 단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앙기술동에 나와 있었던 플랫폼 기술들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풀이가 되어 있었었고요. 저는 풀이를 세 가지로 그 개념을 생각해왔고 개발 지원하는 SDK나 가상화된 엣지 그리고 엣지 관리 시스템 이걸로 나눠서 했는데 참조했던 거는 기가이미시 이쪽에 있는 플랫폼을 참조해가지고 풀이를 했습니다. 뭐 실제 문제 풀이를 처음 보시고서 쓰실 때는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제공하는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지원, 관리, 이런 부분 정도만 나눠서 접근하셔도 분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점수는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서 한번 학습을 해두시면은 3단락 같은데 다른데 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읽어두시고 학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득점 방안으로는 마찬가지로 활용 방안이라든지 자유로운 자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해서 3단락을 기술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통신이나 산업용 IoT, 인공지능 성능 향상이라는 게 이게 주 활용 포인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샌드박스의 주요 구성 요소 및 활용 분야. 문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 1교시형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1단락의 샌드박스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접근하시고 2단락의 주요 구성 요소 그리고 활용 분야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충분히 샌드박스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있다, 실무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는 1단락부터 주요 구성 요소로 바로 치고 나가셔도 됩니다. 1단락의 주요 구성 요소를 가나로 쪼개서 들어가시고 2단락의 활용 분야로 쓰시고 그렇게 한 페이지 반을 문제풀이를 하셔도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꼭 1단락의 개념을 꼭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접근 방법이나 풀이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실제 문제풀이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구성 요소를 좀 저는 나눠보려고 했었는데요. 리소스, 그리고 핵심 컴포넌트, 이거는 자바 기준으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부가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활용 분야가 또 당연히 물어봤기 때문에 좀 많이 나와야 돼서 이것도 여러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꼭 물어보는 게 있으면은 이 부분은 표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단표로 분류, 구성 요소, 그리고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다른 기술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에 대한 부분은 쓰든 쓰지 않든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성 요소하고 활용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득점 포인트로는 꼭 들어가야 되는 가상 저장소, 클래스 로더, 바이트 코드 검증자, 보안 관리자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이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8점 이상은 좀 받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많이 받으면 한 8점 정도까지 7점에서 6점에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충분히 많은 지식, 여기에서는 그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샌드박스라고 했을 때 분류를 어떻게 잘 해주고 구성 요소에 대해서 활용 분야를 어떻게 많이 써주고 이런 부분들로 고득점 포인트가 갈려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풀이를 접근하실 때 이런 문제는 8.9점을 받기가 어려운 문제라서 너무 많은 시간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JTAG의 제공 기능. JTAG, 이게 실무에서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컴퓨터 시스템 응용을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접근해서 풀이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를 안 풀고 10문제를 고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공 기능 하나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 기능을 굉장히 여러 개로 나누어서 써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이 문제풀이 핵심 전략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이 프리즘을 만들면서 이거를 어떻게 2단락의 가나로 쪼갤까 그게 제일 가장 큰 고민이었었고요. 이거를
제공 기능을 저는 두 개로 나눴는데 기본 제공 기능 그리고 확장 제공 기능 이런 쪽으로 두 개를 나눠서 했습니다. 4핀 또는 5핀으로 보통 JTAG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본 기능을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디버깅, 펌웨어에 대한 읽기 쓰기 그리고 레지스터라든지 로그 그리고 입출력 핀에 대한 활성, 비활성화 이런 부분으로 나눠줬는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본 기능으로 1단락 표에 붙여갖고 가에 써주고 2단락에 한 번 더 깊게 분류돼서 기능을 나눠서 써줬습니다. 예, 하드웨어 설계 개발에서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서 JTAG라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보셨다라고 하면은 접근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렇지 않고 들어보시고 했다라고 하면은 문제 풀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로 나누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고 그 시점에 바로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풀이집을 만들면서 10분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를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10분이라는 시간 안에도 꼭 그 개념을 봤을 때 그 기능을 물어봤으니까 기능을 나눠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를 꼭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이를 해주시고 학습을 하실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학습을 해주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득점 포인트로 저는 생각했던 게 이제 확장 기능, JTAG에서 JLink라든지 JTrace라든지 이런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프리집에 그렇게 만들어 봤고요. 관점 나눠주시는 것, 그리고 그림, 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어본 문제가 제공 기능이기 때문에 1단락부터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풀었던 풀이 방식에는 JTAG에 대한 개념을 쓰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JTAG 그림, 그 핀에 대한 저 그림을 그려주시고 1단락에 그리고 밑에 간글로 JTAG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주고 2단락에 제공 기능으로 바로 들어가셔도 채점을 해서 점수를 받으셨을 때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설집에 있는, 프리집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걸 고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좀 다양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에 따른 하드웨어 규모 산정 절차. 이거는 설명드릴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못해요. 이거는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리고 암기가 된 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문제를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갈라지기 때문에 또 이거는 고득점을 받기도 어려워요. 암기해 주신 거대로 최대한 암기를 많이 하고 그거에 따라서 빠르게 10분보다 조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면 좀 좋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규모 산정 지침을 1단락에 마찬가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1단락에 바로 저 4단계 개념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2단락에 규모 산정 절차를 표로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제일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점수도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암기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잘 암기해 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하드웨어 규모 산정에 대한 부분이 실무에서 과다 산정하고 과소 산정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3단락에 좀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좀 써주실 수 있다라는 거 정도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입니다. 구축 방향, 기초 자료 조사하고 기초 자료 및 업무 분석하고 모델 결정하고 서버 규모 산정에서 참조 모델별 가중치 적용하는 것. 이거 뭐 암기해서 쓰셔야죠. 저도 한참 암기한다고 암기했었는데 똑같이 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풀이 전략에 저 둘째 줄에 써놓은 것처럼 방향 조사하고 그 다음에 자료 분석하고 세 번째 규모 산정하고 가중치 적용한다. 이 부분 정도는 확실히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슷하게 써주시면 6점 이상, 7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규모 선정 지침을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 팁에 대한 부분이나 고려사항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3단락에 써주시거나 아니면 실무에서 규모 선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써주시면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경험적으로 좀 제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그 발주사는 최대한 맞춰서 규모 산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적정한 지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이 들어가 있고 실제 수주하는 그 SI 업체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비용을 조금 더 타내기 위해서 규모 산정을 할 때 조금 더 크게 산정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실무적으로 써주셔도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 규모 산정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만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이것도 암기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서 크게 말씀드리기가 이게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좀 한번 암기해 놓으시면 계속 쓸 수 있고 이게 면접에서도 종종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해 주시는 거 말고는 특별한 이게 풀이 전략이라든지 뭐 이거를 말씀드릴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인증 유형에 대해서 ISMS, ISMSP 두 가지 있다라는 거하고 그 영역에 대한 거,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그리고 보호대책 요구사항,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를 다 암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한 거는 암기를 해 주셔갖고 써주시는 거 밖에는 이게 없다라고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로는 기대 효과, 기업이 이 인증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점, 인증 절차,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나오고 이거는 한번 암기해 놓으면은 변화하는 게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암기해 주시고 문제풀이 해보시고 깨끗하게 작성하시고 이거 말고는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프리집을 보시고 좀 암기 그리고 두 번, 세 번 실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7번 기능 점수의 간이법과 정통법인데요. 이 문제를 안 풀 수는 없겠죠. 이 문제 무조건 풀어야겠죠. 저도 아마 실전에서 만났으면은 이 문제 무조건 풀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또 낮은 점수를 줄 수도 없는 문제예요. 간이법, 정통법, 기능 점수를 알고 계시면은 다 접근을 하실 수 있고 써주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6점 이상은 줘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간이법과 정통법에 대한 두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개념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1단락의 개념 써주시고 2단락에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장점, 단점, 적용 시점 이 정도로 접근해서 써주시는 거 말고는 크게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은 문제인데 또 반대로 실제 시험에서 10분보다 짧게 8분 정도에도 끊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쓰게 되면 무조건 점수를 6점도 좀 받기 어렵죠. 6.5점을 거의 받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 정확하게만 써주신다고 하면은 7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통법은 아무래도 이제 개발 요건하고 상세 설계 제공 이유부터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간이법은 이제 처음부터 예산 수립 때부터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고득점을 받으시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산정을 할 때 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능 점수 측정 범위라든가 사용자 관점, 보정치, 적용 시 주의사항 이런 부분들 정도 써주시면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점 밑으로 받기는 어려운데 또 7점에서 8점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7.5점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포인트에다가 따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이 문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현상이라고 돼 있고, 머리가 쪼개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물론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풀면은 8점 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개념만 정확해도 이 문제는 7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서버 클러스터링을 구성을 했을 때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로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특정 상황에서 둘 다 프라이머리가 되는 그 문제에 대한 현상입니다. 문제가 현상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주고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거를 상세의 절차로 풀어주시는 것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1단락에 개념을 써주시고 2단락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를 개념도를 그려주시고 아니면 시나리오를 그려주시고 그림으로 그리고 꼭 시나리오를 그렸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개념도를 그렸다라고 하면 밑에 표로 한 번 더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2단락 말에 표로 꼭 풀이를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요. 문제점이기 때문에 악영향을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으셨더라도 꼭 해결 방안, 대응 방안을 3단락에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보안 문제도 보안 시약점을 쓰게 되면은 저희가 항상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3단락에 써야 된다라는 걸로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팩트 문제이기 때문에요. 뭐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실제 뭐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제일 좋지만 모르신다라고 하더라도 낙관적 접근, 비관적 접근 이 정도는 아마 뽑아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만 뽑아내서 풀이에 써주셨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점수는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에 대한 부분하고 전략에 대한 부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꼭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 일시적으로 발생이 되고요. 보통 짝수 구성을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현장에서 이제 워낙 클러스터링, 클라우드 서버를 이제 고가형성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대로 구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점 알아두시고 풀이 그리고 대응 이렇게 해주시면은 클러스터링이라는 다른 도메인이 나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읽어보시고 학습에서 완전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념적으로 이해 정도는 하고 넘어가셔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9번 세마포입니다. 이게 많이 나왔던 문제죠.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차별화가 되게 쓰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쉽게 접근하고 쉽게 풀고 그리고 정확하게 풀고 그렇게만 문제를 바라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이거를 안 풀고 그 암기가 안 되고 그러면은 실제 문제를 풀 때 문제 풀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컴퓨터 시스템 응용을 하신다고 하면 꼭 CAOS에 대한 부분은 진짜 세부 토픽까지 다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그런 문제라고도 또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마포가 어떤 건지를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고, 문제 풀이를 하면서 접근을 하실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P현산, V현산 말고는 또 쓸 게 없을 것 같아갖고, 저는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점수를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해서 확장연산에 대한 걸 조금 고민해서, 비즈웨이팅이라는 걸 하나를 더 여기다 써봤고요. 그리고 세마포 물어보면은 산단락에 꼭 모니터하고 같이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세마포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임 문제라든지 개발자가 실수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그 문제점을 꼭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해결책으로 모니터를 써주시는데 뭐 이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 쓰실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안 쓰면은 감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쓰고 계시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다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요. 세마포 모니터 꼭 같이 학습해 주시고 이 빈출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한 번, 두 번 그 시험을 띄면 또 다음번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마포 모니터 꼭 학습해 주세요. 다음 시험에 또 세마포가 아니라 모니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림 정확하게 그려주시고 다 표현해 주시고 꼭 문제점 이렇게 해서 물어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에 대한 부분까지 꼭 풀어서 문제 표현을 해 주시는 쪽으로 접근을 해 주세요. 예, 10번입니다. 데이터 분석 시 결집값 처리 기법인데요. 이것도 암기에 대한 영역이라서 암기를 얼만큼 했느냐가 문제 풀이를 하셨을 때 배점을 결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한 개를 물어봤을 때 이달락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서 써주시는 게 맞는데 그것도 하나의 큰 표로 시간이 부족하면 하나의 그냥 큰 표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하면 10분의 시간 안에 충분히 기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될 수 있으면 가나로 나눠주세요. 저는 그래갖고 기본적인 처리 기법으로 하나를 나누고 그리고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조금 더 깊은 이렇게 두 개로 관점을 나눠갖고 했는데요. 제거하고 단일 대체 이거는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중 대체를 저기다 묶어서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분류를 하면서 또 하나의 관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예측 모델로 뭐 AI 활용한다라든지 패턴 추출해서 패턴에 따라서 한다라든지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한 개를 물어봐도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표현을 해주시면은 쓰는 분도 조금 더 쓰기가 편하고요. 채점을 매길 때도 문제 풀이를 하시거나 암기를 하시거나 이렇게 학습을 하시다 보면은 다른 분들 답안 같은 거를 보실 때가 있잖아요. 학습을 하실 때 이렇게 관점이 나눠져 있으면은 학습을 해서 암기하기도 좀 편하거든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수평적으로 다 외워서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데 1번부터 5번까지 트리 구조를 이렇게 나눠서 암기를 하고 또 다시 6번에서 10번까지 트리 구조로 나눠갖고 암기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학습을 해가는 과정에서도 쉽게 학습을 하고 암기를 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도 조금 더 구조화된 답안, 구조화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물어봐도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거를 저는 풀이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좀 강조를 할게요. 그래서 처리 기법에 대해서 꼭 이렇게 나눠주시라는 거. 제가 나누는 게 꼭이 맞다라는 건 아닌데 다른 분들도 접근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정도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결집값 처리는 제거, 목록 삭제, 단일값 삭제, 완전 제거, 단일 대체 뭐 핫대, 콜드 대 뭐 이런 부분들 키워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서 이제 조금 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 더 좋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저 처리 기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 여러 개 있는 기법들을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면 더 좋을까를 3단락에 쓰면 저는 점수를 잘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급하시면은 2단락에 처리 기법만 그냥 써주셔도 돼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이거를 조금 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단락이 사실 의무는 아닙니다. 2교시 시험을 볼 때요. 1교시형 시험을 볼 때 3단락이 10개를 다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10개를 다 쓸 수는 없죠. 불가능한 상황이죠. 3개, 4개?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문제는 내가 좀 안다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모르는 문제, 방어 문제 3단락이 쓰기가 좀 어려운데 조금 더 방어를 해서 5점이나 4.5점 이상을 무조건 맞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3단락은 사실 안 쓰시는 게 맞아요. 3단락을 무조건 쓴다고 해서 점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로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자 키 분배 기술. 이 문제 처음 딱 봤을 때, 이거를 접근해갖고 풀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쉽게 생각하면은 쉬울 수도 있는데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은 어렵다라고도 좀 생각이 됐어요, 저는요. 양자 키 분배, QKD. 이거에서 물어보는 거를 쓰면은 어떤 걸 써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가지로 또 마찬가지로 저는 또 나눠봤습니다. 이 핵심이 BB84를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BB84 프로토콜을 2단락에 가에 좀 써주고 2단락 나에는 양자 키 분배를 하기 위한 주요 기술 요소를 따로 뽑아서 쓰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BB84 프로토콜을 조금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양자 키 분배를 위한 뭐 기반 기술, 뭐 필요한 부가적인 기술들, 뭐 그런 것들로 저는 좀 접근을 해봤고요. BB84는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을 이번 기회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토콜에 대해서 BB84는 뭐 절차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절차, 메커니즘 이런 쪽으로 저는 좀 접근을 했습니다. 양자키,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컴퓨팅 이게 앞으로도 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학습을 해주시고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양자 암호 통신 절차로 접근을 해도 5점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점 정도? 이렇게는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3문제에서 10개를 골라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 좀 잘 모르는 것도 방어적으로 좀 접근을 할 때 어떻게 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이 계속 이 양자 키 분배 이쪽에 그 참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도 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3단락의 국내 기술 동향이라든지 해외 동향, 표준화 동향 이런 부분들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SKT나 KT에서 좀 그 국내 기술 동향 같은 거 이렇게 읽어보시고 써주시면은 부가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득점 포인트 3단락에 쓸만한 거를 좀 생각을 해서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상세한 건 해설집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해설집을 같이 놓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좀 그렇게 좀 학습을 해주세요. 12번 엣지 컴퓨팅과 포그 컴퓨팅. 이 문제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서 좀 많이 나오네요. 이게 두 가지를 비교하라고 하는데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렇게 명확하지 알지 못하면 이 두 가지가 좀 굉장히 비슷하게 풀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깊이 있는 기술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를 묻는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엣지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단에, 말단에 조금 더 가까운 거고, 포그 같은 경우는 엣지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위에 있다라는 거, 이 개념만 알고 계셔도 문제 풀이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차이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게 핵심일 것 같고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비교로 풀어가는 거는 조금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를 접근했을 때 비교를 풀면은 조금 쉽게 접근은 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게 많다라고 하고, 그 표를 구성해서 문제를 하기 어려울 때 비교로 접근하면은 비교단을 뽑아내기가 쉽게 될 수 있어서 6점, 5.5점을 생각한다. 그리고 아니면 시간이 많이 모자르다. 앞에서 시간을 많이 뺏겨가지고. 그래서 6점 정도를 노린다라고 하면은 비교를 접근하시면은 6점 정도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이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1, 2로 나눠갖고 엣지 커피팅, 1번에는 이게 엣지하고 포그를 묶어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1의 개념에서 두 개를 묶어서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 공격 측면에서는 엣지를 1에 쓰시고 2에 포그를 써주시고 3에 두 개를 묶어서 이제 클라우드까지 묶어서 하나의 이제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고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두 개를 물어보면은 두 개를 항상 연관해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를 계속 생각하시고 문제 풀이를 해주시고, 학습할 때도 묶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엣지는 디바이스 근접한 위치에서 처리하고 저장하고 협력 연산을 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써주시면 되고, 포그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시스코에서 제안한 그 용어였기 때문에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상화 기술, 그리고 패브릭, 이런 부분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연계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1교시 내에 컴퓨팅 컨티뉴움이라든지 스피릿 브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활용해갖고 쓰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스피릿 브레인을 좀 쓰기는 쉽지는 않더라도 컴퓨팅 컨티뉴움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은 3단락에 쓰시거나 아니면 1단락에 표현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띄기 때문에요. 예, 출제를 하시는 분도 한 개의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다른 부분에도 표현이 되면은 조금 더 점수를 더 주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고득점 포인트로 좀 표현을 해봤고요. 발전 전략으로 기술 아니면 서비스 이렇게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13번.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 중 세그멘테이션 기법. 이게 기본 도메인은 맞아요. 기본 도메인은 맞는데 실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접하셨을 때 얼마만큼 풀이를 하실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걱정이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저도 학습을 할 당시에 확실히 알고 있긴 있었었는데 이 문제를 실제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주간 모의고사 때 풀어본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집을 만들면서도 그림이 없어갖고 그림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는 상황이었었는데, 페이징하고 같이 공부를 하실 때 비교해서 아시는 거 정도를 좀 넘어가서 이 프리즈벤이 그림 정도를 좀 그리실 수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 그릴 때는 마찬가지로 그림 그려주시고 그림에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부분, 저는 가상주소, 주소 변환, 물리주소 이렇게 그림을 좀 쪼갤 수 있는 부분을 표현을 했었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메커니즘에 대한 도식화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더 표로 상세하게 기술을 해줬는데, 이 부분도 학습하실 때부터 이렇게 학습을 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팩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프리집에 있는 정도를 유사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8점? 8.5점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CA 문제들이 6점도 주기 어려워요. 7점이 기본 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뭐 시험을 한 번 보고 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점수를 받아봤을 때 기본 점수가 7점 정도라고 그 문제 풀고 점수 받고 했을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푸실 수 있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저 팩트를 기술해 주시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이 쉽다고 하면은 쉬울 수 있는데 이게 좀 주간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모의고사 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좀 어려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리미트, 베이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커니즘 보면은 가상 주소 인출하고 세그멘트 테이블 접근하고 그리고 주소 변환과 검사해서 마지막에 변환시켜서 물리주소 접근하는 이 절차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별하게 마지막에 고득점 포인트로 어떤 거를 쓰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장점, 단점을 저는 좀 생각해 봤어요. 이게 페이지 기법하고 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니면은 페이지드 세그멘테이션 기법, 두 개를 같이 쓰는 기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도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3문제를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고 풀이를 이렇게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같은 경우는 학습, 암기, 그리고 팩트, 기술 중심의 1교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PT 자료를 보시는 것보다는 그 상세하게 풀이가 돼 있는 그 풀이집을 보시고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암기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는 진짜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시고 2번, 3번 이상 풀이를 해가지고 실제 답안지에 기록을 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점수를 받았을 때 어떤 게 점수가 되고 어떤 게 조금 더 가점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기억해 주시는 거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추론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0개를 골랐을 때 모르는 문제를 1개, 2개, 많으면 3개까지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용어를 가지고 추론해보는 연습도 문제 풀이집, 해설집을 보기 전에 이거 뭐일 것 같다라고 잠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관점을 어떻게 나누겠다 문제를 풀게 되면 머릿속으로 한 1, 2분, 많으면 3, 4분 정도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정제를 하거나 이렇게 메모를 해보고 그 다음에 풀이집을 보고서 이게 이렇게 풀면 맞았구나, 이거는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하는 것도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학습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